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몸 컨디션은 좀 좋아졌어요? 일단 항생제를 먹는 단계는 지났고요. 예, 슬로우 조깅으로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또 그걸 해봤네. 러닝머신 위에서. 예, 20분 뛰어봤는데. 컨디션은? 예, 일단 그 병에서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아. 그래요. 다행이야. 그래도 이렇게 아프다가 다시 이렇게 건강해지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그지 네. 알 수가 있지. 네. 한때 제가 저기 강의 다닐 때 겨울에 목감기가 되게 심한 상태에서 강의를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와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러면은. 네.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생각 이게 숨만 제대로 쉴 수 있어도 말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지요. 제가 수면부호흡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압기도 끼는데, 그리고 코도 항상 한쪽이 한 반 정도 막혀 있고, 숨만 제대로 쉬고 잠만 제대로 자면 소원이었겠네요. 그렇군요. 숨 쉬고 제대로 잘 자고 그쵸. 그게 뭐 사실은 궁극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지. 아니 왜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데 숨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돼 있냐고요 이 몸이. 근데 의외로 숨 제대로 쉬고 잠 제대로 자는 사람이 우리 나이에 많이 없어요. 정확한 지금 이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나이에요. 우리 나이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말이 그거예요. 30대까지, 우리의 몸은 30대까지는 체험판이고 40대부터는 유료 구독이라고. 그러니까, 30대까지는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40대부터는 이제 우리의 몸은, 돈을 매달 조금씩 구독료를 내면서 돈을 쓰면서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구독료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싸진다는 거. 근데 왜 그런가?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 건강관리 관련해서 제가 강의하면 항상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인류는 40이 넘도록 살도록 설계된 몸이 아니야. 원래 수십만 년 동안 모든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0 이전에 다 죽었는데 우리는 지금 40 이후를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냥 40 이후를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7, 80이 되도록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되니까 어쩌면 나는 이제는 그냥 무병장수는 힘들고 우리가 그냥 조금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아프고 고장나는 거 이렇게 잘 다스려 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고대 그랬죠. 평균 수명은 옛날에 되게 짧았다 그러잖아요. 20, 30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기록을 보면 옛날에도 고대에도 극단적인 양극단이었대요. 아예 일찍 죽거나 그래갖고 살아남으면 7, 80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7, 80대에게 살고 자연사 자연사 하는 곡기를 끊고 자연사 하는 그런 단계로 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7, 80까지 또 제대로 숨 쉬고 잠자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국은 장기를 갈아 끼우면서 민조인간이 되면서 100세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마침 100세 얘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책 제목이
백세 설계 수업이네요. 백세 설계 수업? 제가 저는 이제 습관 중 하나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양한 분들의 이렇게 강연을 보고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강창희 쌤 있잖아요. 왜? 네.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노후 대비나 뭐 미래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시면서 새 책을 내셨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다 읽었거든요. 네. 강창희 쌤 책은 제가 다 읽었는데 봤더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서 제목이 강창희의 백세 설계 수업. 근데 또 이게 좋은 게 밀리의 서재가 좋은 게 유튜브에서 보고 막 들어가가지고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을 하면 이 책이 떠. 이 책이 떴을 때 또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백세 설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실 백세 대비에 있어서 이 자산 면에서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의외로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50대 가정에 그 가구당 총 보유 자산이 부채 빼고 순자산이 5억 정도인데 근데 그 5억도 사실은 그 5억 중에 4억 2천만 원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이 살고 있는 집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용 순금융자산이 8,400만 원 이게 평균인데 우리나라 50대의 이걸로 남은 3,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책에서 그걸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늘 강창희 쌤 책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반복이 돼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가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본업에서 얻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월급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월급을 어떻게 하면 오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하려면 결국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 본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직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주식 투자에 열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 되게 공감하고요. 자, 근데 이제 투자보다 일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일을 잘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30대, 40대 주위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시장에서 나름 성과를 올리면 자, 그분은 60 이후에도 평생 현역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이라고 생각해요. 50, 60 이후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재테크 노후 대비해서 또 중요한 거는 절약이다. 근검 절약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자산 관리 강의하면서 절약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좋은 주식 종목 하나 골라줄 줄 알고 이제 강창희 소장의 강의라고 하니까 저분이 이제 재테크 전문가고 근데 가면은 강의 들어가면 이제 절약부터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아니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표정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돈을 아끼는 것이 사실은 노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나 저나 늘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지수 투자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왜냐하면 배분이잖아요. 지수 투자라는 거는 한 가지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하고 막 그러면 오래 보유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데 자금 배분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로 조금씩 일정액을 꾸준히 나눠서 투자하라 그러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분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또 늘 하는 얘기죠. 재테크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장기 투자하라고 마지막에 가서는 왜냐하면 시간은 언제나 장기 투자자의 편이니까요. 그래서 건전한 종목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최소한 한 번은 수익을 내고 매도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저의 그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주식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하나 들어갔다가, 제가 마이너스 한 30%에서 한 2년간, 3년간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엄청 했는데, 지난주에 걔가 드디어 플러스 7%로 이제 수익을 올렸길래, 처분했습니다. 2차 전지, 주식 뭐 하나 한 3년 동안 내가, 그 볼 때마다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샀을까 미치지 않고서야 막 약간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거 애물단지 처분하고, 이제 흔히들, 좋다고 얘기하는 그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에서 광수쌤이 얘기하듯이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사지 말고 남들이 다 좋다고 여길 만한 그런 주식으로 이제 갈아탔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냥 오늘의 소비를 줄이고 내일에 베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그 여유 자금으로 쓰지 않고 좋은 종목이나 지수에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가는 게 뭐 그거고, 저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뭐 제가 사실 예전에도 많이 공부했던, 그리고 저 역시 재테크 책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그 책을 쓰면서 공부한 내용인데, 재밌는 게 이 책 읽고 내가 처음 배운 게 있어. 그 혹시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제도 알아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25년 12월에 나온 책이고, 이 책에서 이제 2025년 작년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왜 종신보험 다 들잖아요. 나는 이제 들었거든. 근데 원래 종신보험은 요즘은 잘 안 드는데. 그래? 우리 때는 많이 들었어. 2000년 맞아. 초에 그 마케팅이 엄청 나가지고 그때 그 사회 나왔던 사람 많이 들었죠. 그렇지. 네. 박동 부장님은 없어? 저도 있죠. 그때는 그걸 안 들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재테크도 그지. 그때였던 뭐 트렌드가 있어. 마케팅과 트렌드가 있어서. 근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제가 든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이제 그때 신혼이었고, 근데 이제 그 보험 영업하던 매제가 와서, 아니, 이렇게 지금은 뭐 나이 30에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남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나 드세요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실 좀 그런 게 1억이거든? 근데 2000년 당시에는 사망보험금 1억이면 왜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남은 가족.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그지. 2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억 가지고 이렇게 가족에게, 물론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데 하여튼 이게 본인 사망 후에 보험금이 유가족에게 전해지는 그 종신보험을 이제는 노후 자산관리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55세부터,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이고 보험료 완납한 계약자, 그러니까 계약기간과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연금형으로 이 사망할 경우 받을 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최소 수령기간 2년으로 해서 연 단위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망 뒤에 유족이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책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다들 이제 우리가 갑자기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종신보험이 나온 것도 왜 너무 일찍 죽었을 때 이 단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신보험을, 이제 사실 더 큰 리스크는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니까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걸로 이렇게 상품 설계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약간 재밌었어요. 뭐 우리 그 박동님은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얘기를 하더라도 또 새롭게 책이 나오면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재테크 방식,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다시 한번, 그래 이게 맞아. 역시 절약이 최고야.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 나는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그래, 새 책을 써야겠어. 강연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뭐 이런 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책. 요 사망보험 유동화 관련해서 그 종신보험이 요즘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고, 요즘은 그래서 아마 또 그런 트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죽었을 때 내 남은 가족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나중에 내가 다 쓰고 죽을래. 그리고 또 1인 가족도 많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신보험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은 요즘 사회초년생들한테 종신보험 드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절대 없지. 우리 땐 그런 아주 화제가 된 광고가 있었어요. 뭐였지? 프루덴셜이라고 지금 KB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이렇게 바뀐 회사인데 그 회사의 광고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젊은 미망인이 나오고 프루덴셜의 보험 설계사가 그 미망인을 위로하는 되게 잘생긴 보험 설계사가 위로하는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 프루덴셜 보험이 있어서 그래도 그 남은 부인이 힘을 얻는다 이런 내용인데 왠지 그 광고의 구도가 약간 느낌은 기분이 안 좋았지. 굉장히 젊고 잘생긴 그 보험 설계사가 그 예쁜 부인을 위로하고 있어. 뭐야 이거 이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니 했지만 우스갯소리고 하여튼 그래서 종신보험을 그때 많이 들었고 저 아직까지도 보험금을 내서 근데 보험금을 내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1억의 가치가 그 너무 떨어졌지. 너무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 이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 보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약할 수 없는 게 해약하면 또 더 손해잖아. 그렇죠. 사실은. 엄청 손해기 때문에. 엄청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아마 너무 커. 이런 제도가 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대로 뒀을 경우에 굉장히 그렇지. 균형에 맞지 않는 보험. 맞아. 근데 또 특약들이 거기 보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망보험금에다가 특약을 붙여놔서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을 때 뭐 진단비를 준다든지 큰 병에 대한 그런 보험 기능을 붙여놔요 특약으로.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게. 예, 그래서 암보험을 따로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은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붙은 경우도 많아서. 그건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네, 따로 들게. 암보험을 따로 들 필요 없이 종신보험으로 살아생전의 큰 병을 커버하는 그런 특약들을 한 경우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보험 설계사가 예전에 보험 설계사는 그 한 20년 전에 가입하고 그분도 암이 퇴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들여다봐야 돼 이거. 맞아. 아니 그리고 아까 프루덴셜 얘기했는데 내가 종신보험 든 데는 그때 당시에 ING라 그래서 ING 생명이라 그래서 무슨 저쪽에 네덜란드 무슨 회사인가 그렇고 되게 재밌는 게 그 시절에 외국계 보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신보험 싹 팔고는 그 다음에 또 다 사업 철수해 버렸어. 국내 금융사들이 인수를 많이 해서 많이 바뀌었죠. 이름들이 바뀌었어. 이름들이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연금 이렇게 지금 연금 받는 데는 또 다른 회사 이름으로 연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종신보험이 이렇게 그 약해진 이유 중 하나는 매력도가 떨어진 이유는 저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90에 가면 남은 자녀가 60이잖아. 그렇지. 60에 지가 못 살면 지가 해야지. 지 앞길을 지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갑자기 60에 가면 옛날엔 60에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60에 가면 30살 아이에게 뭔가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90에 우리가 간다는 걸 이제 알고 나니까 60에 자식은 지가 알아서 지 인생 살아야지 뭐 그것까지 내가 챙겨줘. 이런 그게 된 거지. 이제 요즘은 종신보험보다는 이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으로 다들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그 종신보험은 사실 그때 설계됐을 때 당시 그리고 지금 지나보면 가입하고 얼마 젊어서 돌연사했을 때 그렇지. 맞아. 그때 남은 가족 어린 아이 데리고 있는 그 배우자를 챙기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게 어느 나이를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보험이 돼버리는데 보험금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엔 사실 약간 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가입 안 하면 이거 사회에 나오면 바로 첫 월급 받으면 이거 바로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지만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 금융상품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되게 좋았던 상품이 되게 이상한 보험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끊임없이 점검이 필요해. 맞아. 10년 주기로 최소한 10년 주기 점검이 필요해서
그래서 종신보험을 중간에 정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도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제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이 책에서 딱 요거를 구체적인 거는 이거 하나 골라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또 의리나이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예스24에 들어가서 내용 보니까 이 강창희 소장이라는 분 아까 앞서 설명 안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 원래 그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만드신 분이죠? 맞아요. 네. 김경록 소장이 그 뒤를 이어받았고. 그렇죠. 이 강창희, 김경록 이 두 분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 은퇴 노후 요때 재테크에 특화해서 수십 년을 이제 그 해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로 금융 분야에서도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 맞아. 그런 분이고요. 근데 이 책의 S24 광고에 보니까 박고미 TV에 출연해서 박고미 씨하고 같이 그 인터뷰를 한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노후의 이 재정 관련해서는 또 약간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게 금융회사들에 의해서 위험이 부풀려져 있다. 아하. 노후에 필요한 금액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면 사실 지금 우리의 현금 흐름, 우리의 소비 규모를 생각해서 40대, 50대들의 소비 규모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그 소비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물론 약간 줄지만 가정하고 이렇게 막 100세 이렇게 해보면 되게 큰 금액이 나오거든요. 필요한 나오는데 네, 그걸로 공포를 자극해서 마케팅을 하는 금융상품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균형이 안 맞고 과도한 공포에 노후 파산이나 노후 빈곤에 과도한 그 공포에 시달리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절약을 해서 현재가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형 맞출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노후가 되면 이미 애들도 자기 벌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큰 병이나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현금 흐름도 줄어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그 복지제도도 있고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걸로 커버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계산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좀 과다 계산돼 있으니까 또 그런 노후 너무 공포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또 너무 거의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적정 규모.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사실은 봐야 균형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뭐 최상욱이라든지 박고미. 저는 이 박고미 작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분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실용적이세요. 그리고 큰 돈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분이고요. 같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창희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최상욱. 또 강창희, 김경록, 최상욱, 박고미. 한국에서는 우리 또 글로벌하게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네 분을 같이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누구야 오건영 투자 쪽으로는 그래도 오건영 쌤도 여기서까지 하지 않나? 홍춘욱, 오건영. 이 다섯 분을 오건영 오건영은 좀 어려워요 사실. 너무 전문적인가? 오건영 단장 신한인가 그분 계시죠? 그분도 많이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시죠. 그분 굉장히 인사이트 뛰어난 분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시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 때
왜 우리가 저 미 연준의 이사 이름들까지 알아야 돼? 그렇지.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실용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박고미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까지를 좋아한다. 오케이. 예, 진짜 실용적이에요. 예. 그래서 요분들을 팔로우를 하시라. 뭐 이렇게 뭐 SNS 팔로우란 얘기 아니라 이분들의 책들은 한 번씩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있고 유튜브도 가끔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동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네. 이제 이 100세 인생 설계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희생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나의 노후 대비라는 게 어쩌면 근데 오늘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마음가짐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책이 또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328번. 이 책 제목 완전 새롭지, 그지? 새롭네. 일본 책 같다 느낌이. 맞아요. 일본 책인데 그렇죠? 재밌는 게 일본 소설이에요. 일본 소설이고 일본 책들이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그 긴 제목들이 많아. 뭐 이렇게 뭐 회생했더니 뭐 어쩌고 뭐에 뭐 이게 뭐 하여튼 긴 제목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이 책을 내가 어떻게 그냐면 이 과정이 되게 웃긴데 네. 그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밀리의 서재 들어가서 저는 항상 뭘 하냐면 밀리의 서재 랭킹을 봐요. 네. 그래서 인기 그런데 종합 랭킹 1위에 제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설이 올라와 있는 거야.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소설이 랭킹 1위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제 최근에 개봉한 그 최우식 장혜진 주연 영화 넘버원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정이 보니까 살짝 판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날 그 10살 소년의 그 눈에 이상한 숫자가 떠올라요.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숫자가 떠오르는데 그다음부터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두려워지죠. 그러네. 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이게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나중에는 이게 0이 되는 순간 엄마가 더 이상 내 아까 집밥을 못 차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커서는 막 그 일부러 이렇게 먼 저기로 가고 고향에 내려가도 엄마가 밥 차려줄 때마다 또 숫자가 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꺼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향에 안 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찾아가서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자취집에 찾아가서 그것도 이제 얘는 싫어해서 엄마가 차려준 집밥을 심지어 안 먹고 버리고 막 그래요. 그 횟수를 아끼기 위해서. 버리면 살아나 숫자? 아니 그렇지는 또 않아.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엄마와 함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중에 이 친구 미안해 이거 내가 그냥 스포일러인데 확 얘기해버린다. 안 돼. 볼 거야 안 돼. 진짜? 하지 볼 마.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내가 나중에 이 친구가 깨달아 오해였구나. 이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이거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숫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엄마랑 집밥을 먹을 때는 그 순간을 최대한 즐겨야 하는구나를 나중에 깨달아요. 식당 가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야, 요거는 소설의 스포일러니까 내가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책이 사실은 단편집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단편의 제목들이 뭐냐면 당신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5번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불행이 찾아올 횟수는 앞으로 7번 남았습니다. 뭐 막 이런 그건데 이게 총 몇 편 하나 둘 셋 넷 다 7편의 단편집인데 참 신박하다 이거. 신박해요. 재미있어. 근데 나는 지금 사실 아침에 저기 들어갔다가 밀리의 서재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내가 빵 터진 건 뭔 줄 알아요? 이 책이 지금 밀리의 서재 랭킹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교보문고에 갔더니 심지어 이 책은 지금 현재는 국내 도서 593위, 소설 92위야. 그러면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설 92위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2026년 1월 28일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영화가 개봉하면서 약간 이제 그 원작 소설로 이렇게 다시 나온 것 같고 반짝한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 밀리에 사라진 건 아니죠.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에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내 말은 랭킹에 없다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 랭킹에 없어가지고 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요즘 그 출판계의 동향인가? 뭐냐면 그냥 오래 가는 책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반짝하고 밀리에서 이제 확 1위로 올라오고 막 그러고 다시 또 몇 주 지나서 나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재미있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박동 부장님 얘기한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엄마하고 또 집밥을 먹고 나면 엄마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엄마하고 집밥을 안 먹는 아이 얘기인데 알고 보면 엄마랑 집밥을 먹는 횟수가 이렇게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번을 잘 즐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자라는 그런 그 어떤 다짐을 해주게 해주는 그런 소설인데 재밌게 가볍게 이렇게 단편집이라서 술술 읽기에 좋습니다. 자, 왜냐면 난 사실 그 다음에 한 권 더 이번 주에 뭐 3권을 읽긴 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박동 부장님 그동안 왜 한 몇 주간 저기 목이 안 좋아서 책 얘기를 못 했는데 박동 부장님이 읽거나 들은 책 얘기 좀 해줘. 궁금해. 제가 지금 어제까지도 좀 읽던 책은 전범선의 한국사 테러피를 한 반 읽었고요. 한 40% 읽었구나. 그리고 그 전에 그 전범선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데 이휘종 범도? 이휘종 열사라고. 이휘종 열사. 잠깐 범도 말고 이휘종 열사 이야기. 열사는 그때 돌아가시면 열사잖아요. 그때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 러시아 혁명 중에 이제 돌아가셨지. 예, 이휘종 선생님. 의사라고 하자. 의사라고 하죠.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딱 한 권이 있어요. 출판된 게. 예, 그 책이 절판돼서 2019년에 나온 책인데, 근데 우리 국제도서관에 있어서 상호대차를 해서 인천 청라국제도서관에서 청라호수도서관으로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 예, 2권 읽고 있고요.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는 보면은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주제를 각 목차마다 뭐 예를 들면은 개벽, 독립, 최재우, 그렇지. 한류 이렇게 목차를 달아놓고는 그 개벽은 최재우의 얘기, 독립은 서재필의 얘기, 한글은 호모 헐버트의 얘기, 호모 헐버트 얘기 돼 있는데. 그리고 매국 이완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추가했으면 싶은 분이 저는 이휘종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이 이휘종 선생님은 다룬 책도 없고 다룬 책도 이거 한 권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 뭐 우리 역사책에도 보면은 그 헤이그 특사 3인 중에서 가장 어려서 그런지 비중도 제일 작게 소개가 돼 있고 정식 역사책에는 이분의 앞뒤 얘기가 없어요. 보통.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다시 느낀 게 시베리아의 별 이휘종이라는 책인데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에 한 챕터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 그냥 내가 문득 떠오른 그냥 생각 하나만 얘기해 줄게. 네네. 박동 부장님이 이휘종 선생님에 대한 책을 한번 써봐. 어떻게 쓰냐면, 박동 부장님 왜 그 헤이그 네덜란드 좋아하잖아.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한 번 더 가야 돼. 이걸로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고 그 헤이그에 가면 왜 그 이준 열사와 그 이렇게 기념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게 있고 나는 그때 자전거 타고 하여튼 달려가서 이제 그 갔던 기억이 있는데 헤이그도 가고 발자취를 쫓아서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도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서 이휘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수집으로 끝내지 말고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이 구한말에 이렇게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려고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막 그런 그거를 앞뒤에 이야기를 채워가지고 얇은 책 한 권으로 내봐. 한 200쪽짜리 정도로. 이걸 한번, 그래서 근데 그걸 쓰면서 그냥 이건 하나지 그냥. 내가 우연히 절판된 책을 봤는데, 이 책도 그렇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내가 직접 한번 쫓아가 봤어. 네덜란드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휘종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나는 사실 이게 이제는 연구나 이런 거 발자취를 쫓기가 쉽잖아요. 뒤져보면 나는 분명히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또는 러시아로 되어 있는 그 역사를 이제는 번역하기도 우리가 쉽잖아. 왜?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는 한 권을 써봐봐. 나는 이제는 우리가 책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처음부터 책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블로그를 하나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휘종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느낀 그 얘기를 한번 써보라고. 전범선은 한국사 테라피 하면서 내가 보기에 전범선 작가의 여기에는 흐름이 있어요. 사실은 개벽서부터 쭉 해서 가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는 어쩌면은 이휘종은 안 맞았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휘종의 이야기는 박동부장이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근데 지금 뭔 소린가 싶겠지만 언젠가 한번 나중에 뒤통수를 탁 이렇게 치면서 그때 민식이 사실은 나의 그 은퇴 후에 어떤 중요한 어떤 뭔가를 하나 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말고. 이 책을 쓰신 분은 제야사학자세요. 이승우라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근데 이 역사도 제대로 쓰려면 역사 이론부터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분과 관련된 텍스트를 뭔가 어떤 형태로도 만든다면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다른 접근으로 해야, 또는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누가 되지 않지. 전혀. 자, 죄송해요. 이건 박동부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많은 분들이 하는 그건데, 과공비례, 겸손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될까봐 뭐뭘 하지 못해요. 내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전에 예능 PD로 한 10년 일하다가 나이 마흔에 갑자기 드라마 보러 간다 그랬을 때, 드라마 PD 사내 공모에 지원했을 때 주위에서 수군거린 게 그거야. 가서 너가 여기 와서 누를 끼치지 않겠냐. 야, 우리가 MBC는 말이야 드라마 왕국인데, 우리가 드라마 PD가 되기 위해서 7년 8년간의 조연출 그 숙련 기간, 혹독한 수련을 거쳐서 다들 우리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네가 예능에서 날라리 딴따라로 뭐 이렇게 시트콤 좀 만들어봤다고 여기 와서 드라마를 만들어 누를 끼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어떤 선배가, 심지어 드라마 선배가 나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서 민식아, 넌 도대체 뭐가 만만한 거니? 우리가 하는 일이 만만한 거니? 아니면 내가 만만한 거니? 네가 어떻게 감히 나와 함께 드라마 이걸 하겠다고 이쪽으로 오는 거니? 근데 내가 그때 그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나는 딱 한마디만 해요. 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거야. 박동부장 지금 그 불길이 아니는구나. 나는 박동부장 얘기를 듣다가 나는 갑자기 막 내가 갑자기 박동부장의 이렇게 빙의하다 보니까 나는 불길이 확 이는 거야. 이휘종이라는 이런 멋있는 분이 우리 역사에 있는데, 이 이휘종이라는 분을 아는 사람은 없고 다들 이준만 아는데, 나는 이거 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너무 좋은 건 뭐냐면 30년이라는 보너스 시간이 생겼어요. 이 3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 근데 생각해봐. 이 30년을 내가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유튜브 보고 그냥 산책 다니고 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 근데 기왕에 내가 걷는 거를 나는 헤이그에 가서 이휘종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겠다. 기왕에 내가 유튜브 보고 책 읽고 하는 거를 이휘종 열사에 관련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내가 역사 유튜브 같은 걸 찾아봐도 되고 역사책을 봐도 되고, 그 시대의 구한말 이쪽을 내가 한번 책으로 한번 읽고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소일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뭔가를 한번 써보겠다. 자, 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를 끼쳐야 돼요. 나는 그 누를 끊임없이 끼친 게 내가 이제껏 먹고 살아오는 방법이야. 나는 사람들이 다들 야, 네가 무슨 영어 전공을 하지도 않은 네가 미국에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네가 무슨 통역을 해. 나는 통역계에 누를 끼치기 위해서 난 통역대학원에 들어갔고 방송계에 누를 끼치기 위해서 MBC에 들어갔고 출판계에 누를 끼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사람들이 왜냐 여기저기 참 누가 되는 삶을 살아오셨군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마다 늘 주위에 그랬어요. 내가 영어 학습서를 쓴다 그랬을 때 네가 무슨 영어 학습서를 쓰니 나는 심지어 또 어떤 분은 그랬어. 내가 막 매년 한 권씩 책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 줄 알아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누가 되셨군요. 또 누를 끼치는 그런 책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알겠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안에 이글이글 불타는 뭔가가 있어야 돼. 열망이 있어야 돼. 왜냐? 열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야. 우리가 이제 90, 80, 100까지 사는데 내가 그동안은 세상에 하라는 일 다 하고 살았잖아.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했고 그래서 대학 갔고 그래가지고 직장 가서 상사와 고객이 하던 말 하라는 대로 다 했단 말이야. 자, 50 넘어서는 나의 열망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 미안해, 나 혼자 지금. 아니에요. 이번 에피소드에 키워드가 나왔는데 누를 끼친다는 것과 열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누를 끼치며 열망을 쫓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열망을 쫓아 누를 끼쳐라. 그러니까 기꺼이 누를 끼쳐 주겠어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그냥 내가 바로 세 번째 책 얘기가 그냥 훅 가버릴게 그냥. 네. 제가 사실 가장 최근에 이제 완독한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은 다시 읽어도 또 좋구나가 이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의 힘하고는 다른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그냥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근육을 내가 10kg 증량하면은 행복해질 거야. 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 목표를 세우면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이 만들어져요. 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지. 나는 우리 애를 인서울 시켜야 돼. 우리 애를 스카이를 보낼 거야. 그걸 하지 못하면 실패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에 갇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데 작은 습관들로 루틴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면은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은 어느 때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이휘종 의사에 대한 내가 책을 쓰겠어라고 하면 책을 못 쓴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짬 날 때마다 그 시대에 대한 책을 읽겠어. 또는 짬 날 때마다 그 시절의 역사 유튜브를 보겠어. 과정을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편 이휘종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블로그에 올리겠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한번 깊은 얘기니까 조금 한번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 제목이 아토믹 헤비츠 요 책 맞죠? 맞아요. 네. 제목 잘 졌네. 그 다른 책으로 쑥 가버렸는데 이 시베리아의 별 이휘종 이 책은 절판됐다고 했잖아요.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한 게 그거야. 박동 부장님이 그냥 다른 책을 쓰셔야 된다니까. 아니, 좀 아까운 책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페이지 터너예요. 박동 부장님. 네. 제가 네.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는 저의 첫 책이 절판이 됐거든요.
그 책은 이제 2012년에 만들어진 내가 이제 쓴 책인데 절판이 됐는데 난 이걸 나는 복간시킬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책이 절판됐다는 건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 개인이 아무리 그 책이 좋아도 전체 독자들의 외면을 한 사람이 책을 산다고 해서 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영화 좋다고 영화 10번 보고 뭐 이렇게 20번 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절판된 책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생각은 이 책을 나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저자가 사실 나는 개정판을 내도 좋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출판은 어려운 게 내가 보기에 아까 그 왜 당신의 어머니와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 그 책 있잖아요. 네. 이 책도 사실은 원래 나왔다가 크게 반응을 못 얻고 그냥 사라졌던 책이에요. 그러다가 전혀 엉뚱하게 2026년 2월 11일에 개봉한 그 영화 넘버원의 원작 소설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소설이 다시 그걸 한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 언젠가 한 뭐 2년 후, 3년 후에 누군가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이휘종, 지금 왜 요즘 단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종이 왕사남 때문에 이제 지금 단종의 이야기가 막 이제 이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기가 오면은 그 책이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계기가 오기 전에 우리 박동 부장님이 이종훈 의사에 대한 책을 쓰고 그 책이 갑자기 이제 이 붐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삶에 영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밀리의 소재에서 이 파일 가져다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밀리의 소재 얘기 많이 해주니까 우리 밀리의 소재 기획자께서 이 원고 파일만 가져다 다시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오케이. 그렇고 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런 역사서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역사교육에서 역사란 과목이 사실은 이 교과 방식만 좀 바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큰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고 배우는 과정도 애들이 되게 행복할 텐데. 예, 그 역사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또 역사 의식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역사 인물 중심의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물론 역사가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교육 방식이 자리 잡았겠지만 때로는 쭉 길게 그 많은 양을 통사적으로 하다가도 학생들이 어느 한 인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골라서 깊게 들어가는 과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누구를 골라도 좋은데 자기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깊게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 전체를 꼭 훑지 않더라도 배우는 점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흥미를 찾아서 스스로 그게 수행평가 아닌가. 그렇지. 맞아. 네, 제대로 된 수행평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놀라운 사실이 구한말에 있잖아요. 어떤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행동 반경이 굉장히 글로벌해요. 맞아. 정말 지금처럼 이게 뭐 그러니까 항공 여행이 보편화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 행동 반경이 그 지금보다 진짜. 이분들을 넓어요 보면. 뭐 러시아, 유럽, 미국, 일본 우리가 아는 그런 인물들 교과서에서는 그분들이 거기 그렇게 그 시기에 여러 대륙을 훑으면서 뭐 배웠다든지 유랑했다든지 그 뜻을 펼쳤다든지 이런 것까진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 시절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맞아요. 예, 어디로 뭐 가서 뭘 세우고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행동 반경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반경이에요. 그리고 뭐 이휘종, 이완용,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보면
글로벌하지. 글로벌해요, 진짜. 글로벌 인재 당시에. 맞아. 뭐 프랑스 육사 최초의 한국인이라든가,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난 한국인이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묻혀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역사를 훨씬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근데 지금 이 글로벌한, 그 시절의 글로벌한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큐슈 올레길을 걸으러 가서 후쿠오카라든지 나가사키라든지 이쪽 지역 이제 올레길을 걸으면서 제가 했던 고민 중 하나 뭐냐면,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문득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이 발자취를 느끼게 돼요. 이토 히로부미 역시 최초의 영국 무슨 유학생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삶을, 두 사람의 삶을 한 챕터에서 둘이 교차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진짜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원래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무라이 집안으로 입양이 되어서 신분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출세를 하는데, 그때 이토 부미랑 되게 재밌는 거는 이토와 안중근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변방 지역 무시당하던 지역 출신이에요. 물론 그렇죠. 이제 안중근은 번듯한 양반 가문이에요. 근데 뭐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 출신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가난한 핑민으로 살다가 이제 사무라이에 길을 걷게 된 조슈번 출신인데, 조슈번은 큐슈 지역이고, 큐슈는 왜 나가사키에 이 네덜란드 상선이라든가의 어떤 교역 같은 거 있고 막 이게 많았잖아요. 근데 원래 일본은 당시에 막부가 이 쇄국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와의 어떤 교류를 갖다가 가고, 절대로 해외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국격 위반이에요. 근데 조슈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들이 이제 워낙 변방의 어떤 조직이니까 자금을 모아서 우리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우수장학생을 하나 보낸 거지. 중앙에 있는 막부 사무라이들 말만 믿고 서양과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수장학생 하나를 갖다가 영국으로 밀항을 시켜요. 사실 이거는 당시로서는 이 막부에서 엄격하게 금한 건데, 유학을 보내주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토 히로부미가 서양의 어떤 이 산업혁명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음모란 청개구리였구나. 우리 일본이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개화의 큰 뜻을 품고 이제 돌아와서 메이지 유신을 진두지휘하면서 일본을 강대국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원래는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뜻이 겹쳤던 지점이 있어요. 둘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중근도 그렇고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서양 외세의 동양이 맞서 싸워야 된다였어요. 근데 안중근의 생각은 그걸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이 앞선 리더가 되고 중국과 한국을 이제 약간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둘이 틀어진 거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낳은 어쩌면은 진짜 되게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근데 그 두 인물,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끝에서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죽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또 이제 나는 보면서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우리 이토부는 그냥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삶의 궤적을 통해서 그 끝에서 안중근을 만나게 되는지가 재밌었어요. 저는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에서 가장 재밌었던 대목 중 하나가 사실 나는 안중근과 이토 이야기였어. 우리 박동 부장님은 어땠어요? 아직 다 읽진 않아서 다 읽진 않아서 그랬는데, 저는 지금 한 4개 정도 읽었거든요. 4명을 4명 5명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서는 호모 헐버트. 호모 헐버트, 그치. 한국 팬. 이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에서 목차들이 한 단어로 돼 있고, 그 단어를
그 단어와 연관되는 인물 한 명을 다루고 있는데 한글이라는 그렇지. 예, 챕터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 놀라운 게 우리 한글에 이제 호머 헐버트는 우리나라에 이제 영어 교사로 그러니까 왕실의 자제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한국 왕실에서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왔던 맞아요. 네. 영어 교사로 한국에 왔다가 왔는데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한글의 가로쓰기, 맞아, 띄어쓰기, 맞아. 결국 이분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역할이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에 이분의 끼친 역할이 크더라고. 되게 큰데 맞아. 왜 이때까지 우린 그걸 배우지 않았지? 외국인이어서 그랬나?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한 얘기여서 그랬나? 네. 그리고 그 한글과 한국사에 관한 최초의 저술도 이분이 사실은 한 역할이 크고 심지어 독립신문 있잖아요. 맞아. 거기서 영어판을 이분이 쓰셨지. 독립신문을 서재필 박사가 만들고 그거의 한글판과 영어판을 각자 이제 맡은 사람이 영어판이 호머 헐버트, 그 한글판이 주시경 선생님이었나? 누구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 특히 구한말은 워낙 다이나믹해서 얘기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맞아. 극적인 얘기도 훨씬 많았는데 이거를 동일 분량으로 다루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너무 축소되는 게 왜곡의 수준까지 가도록 축소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때의 인물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입체적인 인물들이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도 그렇지. 친일파,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의 친일파가 아니라 처음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깨부셔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광했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변해요. 그 실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원래 사람의 이런 다양한 면을 갖다가 배우는 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역사의 그거 목적인데 그거를 그렇게 압축해 버리니 이게 역사 교육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50 이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나를 딱 정할 수 있어요. 나는 50 이후에 다시 영어를 공부하겠어. 나는 수학을 취미 삼아 수학 문제를 요즘 그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사람들끼리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오로지 취미 삼아 나는 그 취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마다 그걸 왜 하는지는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 박동 부장님처럼 역사에 대해서 또는 역사 덕후. 나는 앞으로는 덕후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내가 좋아해서 그 분야에서 감히 전문가들에게 누를 끼치겠다는 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취미파 학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공부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였으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도 많아졌고 얼마나 좋은 시대야.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가 됐던 그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내가 빌린 책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고 올려주시는데 너무 제가 반가웠던 게 우리 박동부장하고 늘 하던 얘기잖아. 우리가 원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팟캐스트를 즐겁게 듣는 사람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독서 책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 싶은 책을 찾곤 했는데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우리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오래오래 한번 즐겁게 살아보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예. 근데 뵙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오래 계세요?
일이 좀 많아, 한국에서. 일단 제가 4월 초에 새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나오는 것 때문에 좀 이것저것, 작업할 게 좀 일이 좀 많아서, 책 나올 때는 또 조신하게 또 일해야지.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